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북한의 ICT 기술 현황과 미래 두 번째 파트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ICT 현황과 미래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북한의 IT 제반 기술의 특성, 그리고 북한의 다가올 미래 환경과 직면한 문제, 마지막으로 기술과 사회 상호작용 이런 주제를 가지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북한의 IT 제반 기술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사실 북한의 IT가 어떤 특성을 있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IT가 북한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개발된 IT를 북한이 사실 따라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술도 이제 교류가 활발한 곳에서 기술 개발이 활발하기 때문에 북한의 IT는 사실상 굉장한 디스어드밴티지, 불리함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북한의 IT 인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실력 있는 친구들이 의대로 갑니다. 그 외에도 좀 더 실력 있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 검사가 되기도 하고 이제 어떤 세무사나 회계사가 되기도 하고 금융권에도 가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자신의 꿈을 향해서 이제 미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사회에서 현재 앞에 설명드린 어떤 권력형 직업의 경우에는 일단 젊은 친구들한테 열려 있지 않고요. 둘째로는 어느 정도 부모의 배경이라든가 이제 세습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좋은 자리들이 세습되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젊은 인력의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돈을 창출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있는 직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많은 친구들이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대학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대부분 IT를 하는 곳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뭐 화학을 전공하든 생물을 전공하든 수학을 전공하든, 저도 수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런 여러 가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가나 봤더니 IT로 가고, 왜 IT로 가냐 했더니 IT를 해야만이 중국에 나가서 뭐 개발도 하고 그래도 외국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많은 인력들이 IT에 과잉돼서 모이는 그런 구조고요. 이런 구조로 인해서 북한의 IT 인력이 자신이 가진 뭐 이런 한계라든가 커패시티라든가 이런 역량에 비해서 훨씬 많은 힘을 내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IT 교육 인재 양성이 국가 주도형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IT 인력을 어느 만큼 키울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교육과정안을 단축시켜주고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속성으로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금성학원, 금성일중학교 같은 이런 컴퓨터 인재 양성에 특화된 학교가 있고요. 이 학교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안이 모든 커리큘럼이 IT 전문가가 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IT를 하는데 고추장스럽다고 판단되는 이제 문학, 그리고 뭐 화학, 생물 이런 거를 아예 일절 가르치지 않고요. 가장 기초가 되는 컴퓨터, 그리고 약간의 영어, 약간의 수학으로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친구들이 오직 눈을 뜨면 컴퓨터, 그리고 잘 때 자고 깨나면 또 컴퓨터,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 시기가 북한은 이제 대한민국에 비해서 2년 정도 앞서는데 17살에 졸업을 하면 대학 교육을 2년제로 줄여가지고 19에는 대학을 졸업한 컴퓨터 인재가 될 수 있게끔 교육과정안을 이렇게 단축시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에 필요한 기초적인 컴퓨터 지식을 습득한 기초 위에서 현장에 투입되고 트렌디한 기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북한의 IT 인재들이 첫째는 수명이 길고 둘째로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IT 인력은 어렸을 때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해서 이런 인재들을 조기 양성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IT 인재들한테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섹터가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왔더니 이제 IT를 전문하는 사람을 프론트 엔드, 이제 유저와 대하는 UI 쪽을 담당하는 프론트 엔드, 그리고 서버 쪽을 담당하는 백엔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분류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백엔드에서도 뭐 전공 언어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뭐 전공한 분야가 무엇이고에 따라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스페셜리스트들이 굉장히 많던데 북한에서 IT를 전공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제너럴리스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째로는 사회에서 서버가 굉장하게 그 서버를 다루는 직업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 좀 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북한의 이제 서버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서버 전문으로 어떤 나의 그 도메인을 잡으면 내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너럴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언어도 여러 개를 할 줄 알고 그리고 내 그 특정 도메인과 상관없이 중국에 개발을 나가면 어떤 특정한 그 기술을 또 배워서 그 기술을 또 접목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인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너럴리스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인 기초는 탄탄하지만 특정 영역의 상업적인 기술이 부족한 이런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IT 인재 특성 중에서 네 번째는 우리가 장기적인 대북 제재 기간이 길어질수록 2010년 이후로부터 이제 많은 북한의 IT 인력이 외국에 나가서 개발을 환경을 했는데 문제는 이 대북 제재가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IT 인력들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국내로 들어와서 지금 상당히 국내 시장에 포화되어 있는데 이 과잉되어 있는 인력들이 지금 합쳐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지 사실상 알 수가 없는 수요와 공급에 비해서 그 어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보다 훨씬 많은 인력들이 IT에 종사하고 있고 그 종사하는 많은 인력들이 일감이 없다는 것이 현재 북한 IT 기술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본해로 말씀드린다면 북한이 이제 인터넷도 끊기고 이제 국제사회의 기술 트렌드를 빨리빨리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나 외국에서 개발 활동을 하고 국내로 들어올 때는 외장 하드에다가 이제 자기가 그 연구를 하던 이런 데이터와 기술 데이터를 잔뜩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그런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데이터를 이렇게 공유하고 쭉 서버를 구축해 놔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인터넷에서 모르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보다 북한에서 잘 정리된 서버를 보고 배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을 만큼 그 데이터 관리라든가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한이 어떤 IT 지금 환경이 변화를 꾀하고 있고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 문제는 이 변화가 어떤 환경에 이제 놓여 있고 이 환경이 가지고 오게 될 제약 상황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북한이 핸드폰 트래픽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핸드폰은 본인들 이야기로는 3.5G, 3G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문제는 3.5G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대한민국 표준 LTE도 못 따라가고 있는 환경이고 이 3G 단계 핸드폰은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그 핸드폰이 3.5G 서비스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북한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지국이 존재하고 핸드폰이 존재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구조인데 문제는 북한에서 핸드폰을 이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 기지국이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실례로 만약에 북한의 기지국이 대한민국까지 서비스를 한다면 북한의 핸드폰을 들고 온 사람이 한국에서 북한하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핸드폰은 이 기지국이 이 서비스 거리를 제한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것이 보통 5km 정도로 축적되는 이런 단거리 서비스 형태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데이터 트래픽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핸드폰을 사용할 때는 이제 그림이라든가 어떤 동영상 메신저를 조금씩 보냈고 영상 통화도 어느 정도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저가 급증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영상이라든가 사진 그리고 비디오 콜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G로부터 최소한 4G로 넘어가는데 북한이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는 이제 인프라를 다시 깔아야 되고 훨씬 3G보다 촘촘한 형태의 이제 기지국을 건설해야 되고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고 이제 이 문제를 북한이 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신용카드를 전국에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 금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북한이 해결하지 못한 국가 신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북한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에 또 화폐 개혁을 했고 10년에 한 번씩 화폐를 갈아엎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새롭게 한다는 미명하에 사람들의 돈을 주기적으로 수탈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더 이상 정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드를 사용을 해서 이 카드를 통해서 서로 어느 정도의 소액만 넣어두고 필요한 돈을 긁는 용도로는 사용하지만 여기에 재산을 이제 전부 축적을 시킨다던가 이런 위험한 짓을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으면 장롱에다가 넣어두지 절대 은행 계좌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북한에서 이제 제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외환은행에서 달러 같은 것들을 막 저축하세요라고 홍보하면서 막 이자를 막 3%부터 시작해서 막 심지어 10%, 15%를 주겠다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그만큼 신용이 없는 겁니다. 믿을 신자가 없기 때문에 국가 금융이 굉장히 지금 고전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각종 무슨 금융 결제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구축은 되어 있어도 실용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한 그런 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유심에 이제 공기계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핸드폰 실명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핸드폰 실명제가 안 된다는 말은 이 핸드폰을 가지고 국가망에 뭐 가입을 한다든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은행 계좌를 튼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핸드폰 실명제와 금융 실명제는 북한이 반드시 풀어야 되는 또 문턱 중에 하나거든요. 이 문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데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많은 인증 서비스와 그리고 많은 이제 금융 서비스와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뭐 카드 결제 그리고 폰을 통해서 그 돈을 주고받는 이런 우리의 핸드폰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북한이 다가올 미래 환경에서 GPS와 GIS를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북한은 그 중국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기기를 가져다가 이제 조립을 하면서 자기들이 로고를 박아가서 주민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이 중에서 GPS 기능을 막아서 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북한의 그 기억의 GPS는 미국의 어떤 군사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자신들의 정보가 다 미국에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GPS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시되고 거의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이 스마트폰이 GPS 기능이 없는 멍청한 핸드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GPS 기능을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의 핸드폰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내비게이션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연구소라든가 이제 많은 곳에서 위성을 쏘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북한 환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북한의 국가망을 일반적인 핸드폰 유저들한테 오픈하는 문제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저가 국가망에 가입을 하려면 평양성이라는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입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사용해야 되는 메신저 그리고 그 인증 파일 뭐 등등 이 로그인에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제약을 해결하려면 어떤 보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북한의 보안 환경을 보면 사실상 여러 겹을 충충이 쌓아서 아무 데서나 걸러라 이런 식의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비가 새는 걸 막겠다고 그냥 여기저기 땜빵을 사중 오중한 그런 느낌이라서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자유롭게 국가망에 접속하기 어렵습니다. 이 핸드폰에 있는 근본적인 와이파이 기능을 대중화를 하지 못하면 사실상 북한이 구축하고 싶은 IT 환경이 우리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폰을 통해서 자유롭게
인터넷 접속을 해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는 그런 환경과는 큰 거리를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들의 와이파이를 대신할 수 있는 어플을 이제 깔아주고 시험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가올 미래 환경에서 이제 북한의 그 IT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와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서비스를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북한에서 이제 전력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가장 현재 서비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평양 채콤이라고 불리는 핸드폰 서비스를 해주는 곳에서도 전력 문제가 원활하지 않아서 이제 태양 판넬을 잔뜩 설치를 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대규모 서비스를 해주려면 서버가 구축돼야 되고, 이 서버를 유지하는데 그 경제적인 비용도 들어가고 많은 기술도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의 IT 환경에서 봤을 때 이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뭐 요기요나 뭐 이런 배달 서비스 같은 이런 대규모 서버를 관리하고 운영해 본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IT 인력은 어느 정도 어플 개발이라든가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는 익숙이 돼 있지만, 서버를 다루고 그 망상에서 어떤 기술을 작용하는 데는 경험 미숙이라는 거죠. 이런 기술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환경으로 진화하려고 하면 이 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여유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어볼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력 인프라라든가, 그리고 이런 대규모 서버를 통해서 돈을 많이 부어야 돼요. 아까 뭐 핸드폰 서비스도 그렇고, 이제 북한의 어떤 지금 3G 단계에서 4G로 도약을 하려면 전기, 인프라, 자원 이런 것들을 때려 박아야 되는 어떤 집약적인 사업인데, 문제는 자본을 투자했을 때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냐, 자본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IT 기술의 어떤 배경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사회도 너무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선전적인 목적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북한의 어떤 서비스가 그 서비스로 인해서 창출되는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그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로 느끼는 이런 프라이드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대규모 자본을 투입을 해서 북한 사람들의 그런 경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했을 때 그 어떤 그 매력이 있나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그런 기술의 변화에서 가장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기술 변화가 필요할 만큼 사회 효과성 개선이 의미가 있나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사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 기술 변화로 사회가 직면하게 될 문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고려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두 가지 사진을 보면요, 우리 그 일반적인 유저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저 꼭대기에 그 파일 히스토리 그리고 캡처 히스토리라고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 태그가 무슨 태그냐면요, 북한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 파일을 내가 열어보면 그 파일의 이름을 보관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파일 히스토리 하면 파일이 저렇게 쫙 경로 이름을 보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저기 캡처 히스토리는요, 내가 폰을 사용하고 있는 화면이 임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랜더마이즈하게 내 폰의 사용 사진을 이제 자기가 캡처를 해서 보관을 해둡니다. 이게 사실 현대사회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북한의 핸드폰은 저게 가능하다는 거죠. 문제는 아직까지 저 데이터를 북한의 어떤 정권에서 서버로 가지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픽이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내 폰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뭐 포렌식이라든가 검열을 받는 경우에는 이 폰에 어플을 접속을 하면 내가 봤던 파일 이름과 어떤 특징, 그리고 캡처한 사진들의 목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볼 수 있었고 어플을 통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북한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사생활 침해에 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쪽 반대편 사진을 보시면 블루투스 전송에서 카드에서 어떤 파일을 설치를 시도하는데 0개 성공, 3개 실패, 이런 글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북한의 스마트폰은 외부에서 개발된 어플이 설치가 안 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북한의 핸드폰의 그 사용을 허락해 주면서 초창기에 이런 제도적 제한이 없을 때는 북한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엄청난 그 해외 데이터, 그리고 영화, 책, 북한 정권이 원치 않은 그런 데이터가 엄청나게 팽창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일명 정보혁명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유저들끼리 서로 블루투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내가 어떤 밈 같은 어떤 시대에 핫하고 트렌디한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이 사회에 쫙쫙 퍼지는, 북한 정권이 원치 않은 정보 활성화가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의 어떤 그런 정보 유통 구조를 보면요, 보통 조선노동신문에서 이렇게 주민들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 흐르는 형태인데, 핸드폰 혁명이 진행되면서 유저들 사이에 수평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환경이 형성되다 보니까 북한 정권에서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북한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변형을 해서 인증 허가가 없으면 어플 설치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불가능하게 만든 어플을 통해서 자기들이 허용되고 인정하고 승인해준 이런 어플들만 설치가 되도록 해주는데, 이런 활동들이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굉장히 큰 문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 그리고 기술로 인해서 이제 지나가게 될 사생활, 이런 것들이 북한 정권에서 기술이 좀 더 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린 3G에서 4G로 넘어간다든가, 데이터를 핸드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이거를 다 가지다가 서버에서 무슨 AI 학습을 하든 사생활 침해를 하든 실시간 감시 통제를 하든 원하는 것을 더 할 수 있게끔 지금 다 세팅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 정권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 같은 오픈 채팅방입니다. 근데 북한의 이제 톡을 보면요, 현재는 어떤 톡과 유사한 형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메시지라고 불리는 단순 메신저만 존재하는데요. 문제는 북한의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국내망에 접속을 해서도 이런 공개 오픈 채팅방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 존재하긴 하는데 굉장히 많은 키워드가 검색돼서 입력하면 자동 삭제되고요. 3자가 이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대화를 나눈 톡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과연 이런 오픈 형태의 개방형 톡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를 통한 이런 정보 확산이 가속화가 되면 독재 정권에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북한 정권에서 새로운 변화를 거부할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북한이 엄청 하고 싶어하는 이 뱅킹 시스템, 국가 신용의 중심으로 하는 금융 시스템을 정립하고 싶어 하는데, 이 금융 시스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내 돈을 몇 %를 붙여서 나한테 돌려줄 것이냐, 이런 논리인데요. 문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떤 측면에서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입니다.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금리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하면요, 자본이 한마디로 말하면 생산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본이 생산수단이 된다는 말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좀 웃기는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사실 소액이지만 금리 비슷한 형태의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금을 다 떼었는데도 법정에 가서 이제 국가로부터 쌍욕을 먹고 돈 한 푼 못 찾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만큼 북한 정권에서 이제 금리 문제는 하고는 싶지만 이제 다루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이런 굉장히 모순적인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섹트의 마지막으로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다 아시겠지만 북한의 ICT 기술 발전은 북한의 전체주의하고 사실상 그 모순되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가장 그 독재 권력의 중심으로 되는 것은 어떤 수령 우상화와 그리고 이제 집단주의인데, 이 젊은 친구들의 경우에 핸드폰이 보급되면서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북한의 MZ 세대들을 보면요, 이 친구들이 폰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화장실 갈 때도 폰을 뭐 이렇게 들고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북한에서도 폰이 없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젊은 친구들이 폰을 계속 그 손에서 놓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환경 속에서 큰 친구들이 그 윗 기성세대와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자기들끼리도 어떤 형태의 협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근간인 집단주의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의 ICT 기술은 북한 정권에서는 굉장히 원하지만 사회를 어떤 변화시키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으면서 어떤 북한의 전체주의를 위협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북한 IT 인력이 굉장히 과잉 그 집별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IT 인력이 과잉되어 있는데, 이 과잉된 IT 인력이 국내 시장의 수요만 가지고 도대체 충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IT 인력이 사실상 일거리를 못 찾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IT 인력이 어떤 다른 형태의 직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우리가 걱정하는 온라인의 어떤 각종 범죄라든가 이런 데 노출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IT 인력을 어떤 일거리를 준다든가, 그들이 어떤 그들의 어떤 그 기술이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잘 리드해 줄 필요성도 사실상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 민감도가 높은 시장으로 지금 북한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북한의 이제 비즈니스라고 할 만한 형태도 존재하지 않았고, 이제 대부분 국가 독점에 의해서 이제 뭐 단순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존재했었는데요. 2010년 이후로 이제 많은 인력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제 비즈니스 환경도 경험하고 IT 인력도 이제 실력이 향상돼서 들어오면서 북한 내부에서도 많은 그 기업들이 기술을 중심으로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자본주의 시장에 가까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민감도가 높은 시장으로 바뀌면서 옛날에 비즈니스 하면 북한 정권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개입을 해서 독점적으로 허가를 주고 이제 국가가 케어해주고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로부터 자유시장 형태로 바뀌면서 기술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훨씬 더 향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첨단 기술 그리고 보다 높은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면에 북한 정권이 그 독재 정권이 가진 영향력이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형태가 돼 있고요. 이런 기술 민감도가 높은 시장으로 바뀌면서 북한 정권에서 그 기존 형태의 좀 오래된 기업들이 도태되고 새로운 기술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 그리고 새롭게 시장을 장악한 기술들이 새로운 기술을 원하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해외 기술과 어떤 성과 사례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그 IT 기술의 변화, 그리고 북한 사회의 변화, 그리고 뭐 그 변화에 직면한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했는데, 문제는 북한의 그 어떤 사회 변화와 기술의 변화는 사실상 이 상호 우전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변화하면 그 기술이 사회 변화를 이끌고, 또 사회가 변하면 기술도 보다 높은 단계로 진화할 수 있고, 이런 상호 우전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앞에서 짚어봤듯이 북한 정권의 어떤 그런 특성과 이제 북한 사회의 지금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보다 이제 구체적이고 좀 보다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알고 싶으면 이제 본편 강의 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제가 북한 IT 기술 현황과 그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